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요.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가 벌어졌는데요. 그 원인이 맥주 한 캔 때문이었다는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20대의 남성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성이 맥주 한 캔을 딱 먹고 운전대를 잡은 거죠. 네. 그리고 가는데 경찰이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이 단속이 돼서 네. 벌을 받을까 봐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그 도망가면서 불법 유턴을 하고 뭐 온통 요거 하나 정정하고 예. 할게요. 50대입니다. 50대. 남포 운전한 50대. 예.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면서 네. 이제 결국은 바로 저 영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네. 멈추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네.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단속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0.05, 0.005가 나왔다고 합니다. 0.005.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지레 겁먹고 아. 도망가는 바람에 오히려 더 범죄자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보면요. 아마 이게 순찰차 블랙박스 같아요. 지금 순찰차가 지금 쫓고 예. 있는데, 이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위험천만한 게 저 좁은 이면도로에서요. 지금 뭐 중앙선 넘나는 거면 뭐 밥 먹듯이 하고, 지금 여러 차례 중앙선을 넘나들어서 이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을 뻔했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든지 네. 이 적발이 돼가지고 도주하는 차량은 네. 사실 경찰에서 추적을 할 때도 신경이 쓰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저 사람들 죽기 살기로 막 중앙선 넘고 막 불법 유턴하고 이러다 보면 신호 위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일선에서 근무할 때 저런 사람들을 추적할 때는 가능하면 네. 바짝 붙어가지고 추적하지 말고 연계해서 무전으로 잡도록 하자 이런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제가 보니까 네. 0.005가 나왔다고 그러면요, 그냥 그 혀에다 알코올 몇 방울 묻힌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지레 겁먹고 도주한 건데 네. 도주한 사람 빤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범죄 수배된 사람. 아하. 그 지명 수배돼 있는 사람들이 네. 도주해요. 아하. 두 번째가 이제 음주입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무면허예요. 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얼떨결에 사고 치고 겁이 나서 도주하는 경우. 아하, 네. 요 네 가지 유형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본인이 아마 술 먹어서 음주운전 지레건 먹고 도주한 것 같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요, 이 화물차 운전자를 추적하는 경찰들도 상당히 긴장했을 거고 또 위험성이 많았을 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볼게요. 훈방도 가능했을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선 침범의 그 벌점 30점으로 끝날 그런 문제였는데 너무 일을 더 크게 자기가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뭐 순순히 응했으면 훈방 조치 내지는 벌점 30점, 뭐 중앙선 침범이 있었으니까 명백하게 벌점 30점으로 끝날 문제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본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박상희 박사님 네. 이거 같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 일단 점심에 맥주를 마신 거 한 캔이지만 마셨다는 거 본인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경찰차 바로 코앞에서 불법 유턴. 또 도주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앙선을 요리조리 막 넘나든 거. 난폭 운전한 거.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수석 보좌관회의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음주운전이 5대 공직 비리보다 더 크다, 나쁘다. 그걸 강조했던 것처럼 음주운전 정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나 혼자 피해자가 아니라 네. 누군가를 심지어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굉장히 좀 이것은 좀 심각한 범죄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화면에 늘 대형 사고만 봐서 대형 사고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주운전에서 사실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건 주차할 때나 정차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는 내가 아무리 취했어도 주차는 할 수 있어. 잠깐 세워놓고 쉬는 건 괜찮을 거야. 라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사고가 뭐 주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정차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뭔가 비합리적으로
낙관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정도는 걸리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돼서 술이 취한 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거는 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가를 좀 자각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누군가한테 이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네. 통제력 없이 행동하는 거에 대한 반드시 행동의 어떤 그 강화, 자제 네.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술을 마실 것 같으면 자동차 키를 두고 가라. 아하. 아니면 술을 마실 것 같으면 자동차를 가져가지 마라. 네. 이렇게 계획적인 어떤 음주가 필요한데 네.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단속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40%가 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걸린 사람은 또 걸릴 확률이 거의 2분의 1에 가깝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된 음주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정차, 주차 이런 작은 것들은 괜찮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는요 공익 광고로 그런 광고를 합니다. 제가 뭐 영어는 짧지만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그런 카피가 있는 공익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 화물차 운전자도 뭐 술을 마실 때 어떤 사람과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있었다면 그 친구분들도 당연히 운전대를 못 잡게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김보남 변호사님 그런데 음주운전 얘기 앞서도 이제 박상희 박사님은 습관적이다 음주운전 자체가 그러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한 10번 정도 마셨으면 단속되는 경우는 한두 번도 채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네. 호주에서는 이제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신문에 밝혀서 좀 공개적으로 많은 신을 주고 있고요. 스웨덴은 이제 금고형과 함께 전자장치를 이제 부착을 해서 집에 가서도 계속 감시를 받게 하고 있고 네네. 핀란드는 또 한 달 급여를 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독일은 심리 검사를 받고 다시 이제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이 2천만 원 정도에 아이고. 달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나라는 불가리아와 미국의 워싱턴주인데요. 아하. 불가리아는 재범일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워싱턴주는 종신형, 그러니까 아.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벌이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네. 이런 것들을 손쉽게 이거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뭐 한 번 걸려도 벌금형 내고 말지. 이런 심리로 이제 음주운전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처벌이 강화된다면 네. 음주운전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깐만 저 그러시죠. 얘기를 하면요.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닙니다. 교수형 차는 거. 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불가리아가 뭐 중간에 좀 변했나 봐요. 네. 군사 정권으로 그 이양될 때 최초에 이제 그런 그 강력한 그 제도를 시행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워싱턴주보다 뉴욕주가 차량 몰수해 버리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아마 효율적일 것 같고요. 네. 저는 제일 그 효율적인 방법 그 세계 어떤 음주 관련돼서 처벌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일 겁니다 아마. 남편이 음주운전하면 당일날 하루는 아내도 같이 데려다가 저 보호실에 입감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다음 날 연좌제 풀어주고, 성격이네요. 다음 날 이제 아내를 풀어준 거예요. 남편 관리 책임인데. 아.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네. 남편 집에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마누라한테 이제 네. 시달려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거 아주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네. 터키 쪽 같은 데서는 이제 뭐 그 얘기는 있었어요. 초창기에. 터키도 워낙 방대한 데다 보니까 네. 주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아. 남편이 음주운전 이제 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막 쪽에다 데려다 놓고 경찰관이 뒤에서 따라오고 약 아. 20km에 30km를 걸어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형사처벌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맞아요.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요. 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예. 이 음주운전은요, 앞서 김 변호사님 설명처럼, 그리고 박상희 박사님 설명처럼, 남의 생명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거 꼭 명심해야겠습니다.